수년 동안 전 세계는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도자 일가의 사생활을 엄격하게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한 소녀가 갑자기 북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손을 잡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RICBM이 기발사된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북한 매체는 그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보당국은 그녀를 김정은의 딸로 확인했으며 그녀가 김주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첫 공개 속상이 평범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 옆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정은과 함께 군사 행사와 정부의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딸이 차기 지도자 후보로 준비되고 있다는 더욱 뚜렷한 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2013년에 이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전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로드먼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과 농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북한에 초대받았고 북한 지도자의 가족과도 직접 만났습니다. 2013년 9월 한 번의 여행을 마치고 로드먼이 돌아왔을 때 그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그들의 딸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먼에 따르면 그는 아기를 안아보기도 했고 그 아기를 주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처음 알게 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정은 가족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다른 자녀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수, 나이, 성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도자 일가에 대한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보도가 완전히 정확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주애의 경우가 독특해집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처럼 그녀를 숨기는 대신 점점 그녀를 아버지 옆에 두고 군사 및 국가 권력과 관련된 행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영 매체가 그녀를 지칭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소녀에게 더 높고 존경받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계에서 호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남한 정보당국은 그녀가 후계자로 준비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녀의 역할은 북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한 가족이 3대째 통치해왔습니다. 김일성에서 시작해 그의 아들 김정애 그리고 손자인 김정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단지 김주애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은 왜 김정은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이 어린아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아버지의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소들에서 자주 목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주애가 점점 더 자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실제로 어떤지 알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로 여겨집니다. 리설주는 2012년에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 북한 관영 매체는 그녀를 존경받는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북한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높은 칭호입니다. 하지만 김 씨 일가의 삶은 북한의 평범한 가정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의 거주지, 학업, 그리고 일상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남한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남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주애는 평양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승마, 스키, 수영을 좋아한다고 전해집니다. 김 씨 일가의 자녀들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많은 보안이 철저한 거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해안 도시인 원산에도 큰 단지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그곳에는 여러 건물, 개인 해변, 대형 보트, 그리고 지도부가 사용하는 기차역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열차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원산은 가족과도 개인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과거에 데니스 로드먼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로드먼은 가족과 손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호화로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통치 가문의 일원이 국가 언론에 함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진, 치모, 방문 장소, 동행인까지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그래서 김주혜가 아버지 옆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특히 중요한 군사 및 국가 행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녀의 모든 등장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혜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점점 북한 최고 권력과 연결된 자리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자 그녀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국가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공개 방문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김정일 등 전 지도자들이 안치된 영묘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에게는 이러한 등장은 김주혜를 나라를 통치해온 김씨일가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녀가 다음 지도자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왜 북한 정부가 이 어린 소녀를 군사적 상징들에 점점 더 연관시키고 있는가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이끄는 가문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지도자들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주혜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김씨 가문이 어떻게 권력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주혜의 대중적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22년 11월부터였습니다. 그날 북한은 화성 17형, 즉 나라에서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하나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김정은의 딸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그녀는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 기념연회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그녀는 김정은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도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등장은 매우 중요한데 북한 정부가 관영 매체에 무엇을 보여줄지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주혜가 아버지인 김정은 옆에 그리고 고위 장성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군 관계자들과 고위 군인들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더 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의 공개 출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사일 관련 행사와 군사 프로그램에서 목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녀는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사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평양은 두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김주혜는 군사 행사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중요한 국가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9월 김정은이 김주혜를 중국 베이징에 동행시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지도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김주혜의 첫 번째로 알려진 국제 방문이었으며 그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국 방문 이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김주혜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신호가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이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 및 군사 행사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녀가 차기 지도자라는 북한의 선언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5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야 그는 배중에게 더 뚜렷하게 소개되기 시작했고 노동당과 군에서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영 언론은 그를 빠르게 주요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곧바로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아직 젊었고 그를 둘러싼 이들은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장군들과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 몇 년 동안 김정은은 군대, 정부, 노동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점차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김주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지금 김주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한 걸까요? 만약 그녀를 아버지가 진정으로 차기 지도자로 선택했다면 대중이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그녀를 소개해야 합니다. 당 간부들과 전국에도 김씨 일가의 계승 과정의 일부로 그녀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서서히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그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 자신도 지도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그는 비만과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있고 가족력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곧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충분한 공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만이 자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주애를 공개하는 것은 김정은을 군사 및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등장을 단순한 가족 이미지로만 설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콘서트나 축하 행사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군사 행사나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함께합니다. 회의와 중요한 국가 행사에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큰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김일성, 그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 다음이 김정은입니다. 전통적으로도 남성이 국가의 정치 체계와 사회에서 주요 지도자로 여겨지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권 가문 내에서 여성이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김여정으로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북한 정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위 관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주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합니다. 그녀의 위치는 여성이 체제의 최고위층에 오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북한의 간단한 법률에는 현 지도자의 자녀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에서는 권력은 김일성에서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백두혈통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집권 김씨 일가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김주애가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선택된다면 가족의 직계 혈통이 4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 초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녀의 대외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접어들면서 같은 정보기관에서는 그녀를 아버지의 후계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실제로 후계자라는 공식 발표는 북한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평양은 그녀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정보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김씨 일가의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주애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녀는 가끔씩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김정은의 딸일 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그녀는 실제 기관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 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군, 집권당, 그리고 국영 언론 같은 기관들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녀가 후계자로 최종 선택된다면 그녀는 북한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자 김 씨 일가의 네 번째 세대로서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우리가 김주애가 언젠가 정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후계자를 진정한 리더로 어떻게 만드는가?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 답을 김주애의 할아버지인 김정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준비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로 소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을 통제하는 정치 조직인 노동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그는 선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료 임명과 정부의 다른 부분들도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도자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군도 없고 당신에게 정말 충성하는 당 간부나 보안 책임자가 없다면 당신의 위치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이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계자 자신만의 권위도 가져야 합니다. 즉, 더 이상 단순히 지도자의 아들로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 자신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애에게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가 노동당에서 진짜 직책을 맡게 될까요? 둘째, 그녀만을 위해 직접 일하는 자신의 참모와 관리들을 갖게 될까요? 셋째, 그녀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을까요? 그리고 넷째, 고위 관리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할까요?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미래의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만의 권력 기반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씨 가문의 3명의 전임 지도자들이 겪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주애가 다음 지도자가 된다면 그녀는 오랫동안 남성들이 이끌어온 지도체제에서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남성 중심 사회인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녀가 어떻게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며 수십 년 동안 체제 내에서 일해온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또는 60세가 넘는 고위 장군이 거의 전 경력을 군에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그는 자신보다 몇십 년이나 어린 여성에게 복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녀가 새로운 지도자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애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직접 봐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정치적 충성심은 대개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군, 장관 또는 당 간부의 승진이 새로운 지도자에게서 비롯된다면 그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다가올수록 누가 승진하고 누가 고위직에서 사라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많은 관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애와 연결된 인물들이 동시에 승진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팀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북한을 군대만이 운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당과 보안기관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군대만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의 막강한 무장 세력입니다. 상황이 정상적일 때는 누가 최고 지도자인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차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을 대신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이어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 규칙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주애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면 우선 임시로 권력을 맡는 체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임 가요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일상 업무를 운영하면서 선택된 후계자의 자리를 보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 군부, 그리고 보안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새로운 상설 지도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큰 조직의 어린 후계자가 있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에 대해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를 천천히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임시 관리자들이 너무 강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관리자가 군대를 통제하게 되면 또 다른 관리자가 보안기관을, 또 다른 관리자가 노동당을 장악하게 된다면 각각이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지지자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진정한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양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쇄된 정치 체제에서는 싸움이 조용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장군이 갑자기 해임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의 승진, 보안을 담당하는 인물의 교체, 혹은 한때 매우 강력했던 인물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새로운 지도자를 통제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주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누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할까요?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려줄까요? 누가 그가 서명할 문서를 준비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가 만날 관리들을 결정할까요? 겉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한다면 그의 결정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 가족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충분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서 후계자를 교육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수록 후계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가장 중요한 군사적 결정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군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 교체 시 후계자의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휘 체계도 온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휘 체계란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따르는지에 대한 간단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 지도자가 최고 군사 지도부에 지시를 내립니다. 거기서부터 명령은 여러 지휘관들에게 아래로 전달됩니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면 각자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압니다. 그 체계가 혼란스러우면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에게 고위 군사 관계자들의 지지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양의 정부 기관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계자는 전국의 군대가 여전히 하나의 지도부를 따르고 있는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애가 성인이 되어 지도자가 된다면 그녀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이끌게 될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관점을 가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그녀 자신의 정치적 생각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나라를 물려받을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조상들 시대보다 더 강력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북한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방향을 보면 지도부는 핵무기를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6년에 북한 지도부는 거듭 자신들이 핵무장 국가의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애가 지도자가 된다면 그녀가 핵 프로그램 전체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도부에게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닙니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막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이 다른 나라들과 대화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 중 하나는 자신이 물려받을 핵 전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북한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양과 모스크바의 군사 관계는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할 군인과 무기를 지원했으며 두 나라의 안보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차기 북한 지도자가 물려받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습니다. 베이징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평양과 깊고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대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래 지도자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그는 러시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한 나라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외교 정책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미사일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민생 경제가 어렵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음식, 일자리, 전기, 주택,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을 외부의 기술과 정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 세대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도 더 발전했고, 디지털 파일을 옮기는 것도 더 쉬워졌고, 동영상, 음악,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국민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는 큰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조금 더 개방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무역,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 정보와 외국 영향력이 비즈니스와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까요? 경제를 위해 일부 비즈니스를 허용하면서도 정치적 통제는 엄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도 이미 이런 방식을 여러 방식으로 해온 적이 있나요? 그래서 경제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군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만 바뀌고 정치체제는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의 큰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면 군사적 압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전략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해가 나이나 성결 때문에 더 온화하거나 더 강경할 것이라고 바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동은 아마도 그가 물려받을 나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경제가 약하고 국내에 문제가 많다면 그는 통제와 안보를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좋다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이 높다면 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녀에게 진정한 시험은 장군들 앞에 설 수 있는지 연설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시험은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녀는 노동당이 자신을 따르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녀는 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를 관리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한과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김씨 가문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도 권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다음으로 그 권력을 줄 사람이 직접 얻고 유지하고 증명해야 합니다.